안녕하세요. 회사 생활 열심히 하며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여자입니다. 결혼, 임신, 출산을 겪으며 많이 힘들고 고단하긴 했지만 이혼까지 할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아들을 생각한다고 망설이기만 했는데 아들과 제 삶을 위해서 이혼이 필요하다는 걸 인지한 그 순간 결심했어요. 이혼을 결심하기 전까지 정말 많은 고민과 생각을 했네요. 하지만 막상 이혼하고 나니 후회는 없을 만큼 참 좋더라고요. 물론 아이에게 아빠를 빼앗은 것 같아 미안하긴 했지만 제품에서 비로소 그 나이 또래의 아이답게 자라는 아들을 보며 다시 한번 이혼하길 잘했다고 생각하곤 해요. 서론이 조금 길었나요? 그러면 아이까지 있는데 도대체 왜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 사연 한번 들어보실래요? 남편이 변하기 시작한 건 제가 일을 그만두고 난 후부터였어요. 제가 일을 하며 돈을 벌 때만 해도 그렇진 않았는데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느라 일을 쉬면서부터는 돈을 지나치게 아끼기 시작하더군요. 어느 날은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주려 하는데 조금 더 있다가 갈아주란 말을 하더군요. 보니까 방금 싼 거 같은데 한 번 더 싸면 갈아. 어차피 자주 싸잖아. 뭐?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아니지 않아? 그러다 짓무르기라도 하면 애가 얼마나 힘들겠어. 아껴야 잘 살지. 그렇게 쓰면 기저귀 값이 감당될 것 같아? 아낄 수 있는 건 아끼고 살아. 여보, 우리 이렇게까지 아끼면서 살아야 할 정도로 힘들진 않잖아. 쓸 건 좀 쓰고 살자, 응? 쓸 거 다 쓰고 살면 돈은 언제 모아? 애 어릴 때도 돈이 이렇게나 드는데 크면 클수록 얼마나 더 큰 돈이 들 거야. 당신 이제 복직은 끝났다고 봐야 할 건데 아낄 수 있는 건 아끼면서 최대한 모으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나만 좋자고 이래? 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러는 거니까 힘들어도 좀만 참아. 이해는 되지 않지만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죠. 맞벌이를 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기도 했으니까요. 거기에다 아이가 크면 클수록 여러모로 큰 돈이 들 거란 말도 틀리진 않다고 생각했어요. 전 남편의 뜻에 따라 절약하며 살기 시작했고, 때론 돈으로 과하게 구는 남편이 불만이긴 했지만 웬만하면 따라주려고 노력했네요. 하지만 아이가 크면 클수록 이럴 때 쓰자고 모은 돈도 쓰지 않는 남편에게 불만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아이가 크면 몸에 맞는 옷과 신발이 필요한데 여기저기 해진 옷을 얻어와 이 정도면 새거나 다름없다며 입히지를 않나 어떤 날엔 옷 수거함에서 옷을 가지고 올 때도 있었거든요. 당신 밤마다 나가서 뭘 하나 했더니 헌옷 수거함에서 남들이 버린 옷 가지고 온 거였어? 우리 아들 어디서 주워온 애 아니고 당신 친자식이야. 어떻게 남이 버린 옷을 가져다 입힐 생각을 해? 남편이 한가득 가지고 온 남들이 입다 버린 옷을 던지며 화를 냈고 남편은 다시 그 옷들을 주워 내밀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헌옷 같지도 않구먼. 뭘 또 그렇게 화를 내? 하루가 다르게 크는 게 애들인데 철마다 어떻게 새 옷 입히면서 살아? 깨끗하게 빨면 되니까 그냥 입혀. 그렇게 깨끗하면 당신이나 입어. 난 절대 이딴 건 우리 아들한테 못 입히니까. 도대체 내가 몇 번을 말해야 해? 아껴야 나중에 잘 산다고 했잖아. 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러는 거라고. 나라고 우리 아들한테 새 옷 입히기 싫어서 이러는 줄 알아? 마음이 그렇게 굴뚝이면 실천을 좀 해, 실천을. 하여튼 다신 이딴 거 가지고 오지 마. 아무리 나중을 위해서라곤 하지만 이딴 건 절대 허락 못해. 당신이 허락 못하면 어떻게 할 건데? 어차피 생활비는 내가 주는데. 정 이런 게 싫으면 생활비에서 잘 아껴서 애 옷 사줘. 그러면 되잖아. 밖에서 낳아온 자식도 아니고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결국 헌옷은 제가 다시 버려버렸고 남편은 그 후로 생활비를 제외한 다른 돈은 주지 않더라고요.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결혼기념일엔 수기 가계부를 사와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플 받으면 공짜로 다 쓸 수 있는데 내가 특별히 결혼기념일이라고 큰 돈 좀 썼지. 신경 써서 사온 가계부니까 빼먹지 말고 써서 날마다 보여줘. 알겠어? 당신
지금 이걸 선물이라고 사온 거야? 이게 도대체 누굴 위한 선물이야? 누굴 위하긴. 당신이랑 나를 위한 선물이지. 좀 귀찮더라도 습관 들이고 나면 여러모로 좋은 거니까 빼먹지 말고 써. 이처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일들은 참 많았지만 참고 살려고 애썼습니다. 잘 먹고 잘 살자고 저런다는데 계속 말 꺼내는 것도 싫었고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을 설득하길 포기해버렸던 것이었죠. 무엇보다 저는 능력이 없었고 아이는 너무나도 어린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혼은 생각도 하지 못했죠. 이 어린아이의 양육권도 보장받지 못할 뿐더러 설사 일이 잘 풀려 제가 양육권을 가지게 된들 혼자 잘 헤쳐나갈 용기가 없더군요. 그런데 결국 참지 못할 일이 생겨났어요. 바로 아이가 아파 병원에 가게 되는 일이 있었을 때인데요. 어느 날 아이가 기침을 심하게 하며 콧물을 흘리더라고요. 저런 증상을 보이고 나면 늘 열이 났던 아이라 바로 병원에 가려고 했고 그런 사실을 한 남편은 또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병원 가게? 고작 기침 좀 하고 콧물 좀 난다고? 얼굴을 보지 않아도 남편의 표정이 머릿속에 그려지더라고요. 이미 삐딱선을 탄 남편의 말에 저 역시 말이 곱게 나가지 않았죠. 다른 것도 아닌 아이가 아픈 문제였으니까요. 고작이라니? 당신은 잘 모르나 본데 이러고 나면 꼭 열난단 말이야. 일찍 가서 약 먹이는 게 나아. 애도 고생 덜하고 돈도 덜 들고 말이야. 그건 당신 생각 아니야? 내가 보기엔 그냥 두면 자연스레 괜찮아질 것 같은데 뭘. 애들이야 다 아프면서 크는 거지. 유난 떨지 말고 따뜻한 물이나 먹여. 그러면 다 나아. 고작 몇천 원이 아까워 졌단 말이나 해대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제발 적당히 좀 해. 이게 가정을 위해 돈을 아끼는 거라고 생각해? 어디가 가정을 위하는 건데? 이 모든 게 우리를 위해서 이러는 거잖아. 내가 괜히 이러겠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는 거라고 생각해? 애 제대로 된 옷 한 벌 못 입히는 게? 애가 아픈데 병원도 못 가게 하는 게? 먹고 싶다는 것도 제대로 못 먹이고 남들 다 아는 나들이 한번 안 나가는 게? 도대체 뭐가 우리를 위하는 거냐고. 그렇게 해서 우리 아낀 돈이 얼마인 줄이나 알아? 하여튼 집에서 살림만 하니까 뭘 몰라 저런 말을 하는 거지. 그 돈이 얼마나 되는지 나한테 알려준 적이나 있어? 그리고 난 그 돈 궁금하지도 않아. 그 돈이 얼마든 간에 나랑 우리 아들은 지금 불행해. 이렇게 사는 거 불행하고 지긋지긋하다고. 나라고 좋아서 이렇게 사는 것 같아? 내가 번 돈 나도 내 마음대로 못 쓰면서 사는 삶이 나도 달갑진 않다고. 그래도 당신이랑 우리 아들을 위해서 이러는 건데 당신까지 꼭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야겠어? 예민?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 내가 예민하게 구는 건지 당신이 지나치게 구는 건지. 애가 아프다는데 아프면서 크는 거라고? 따뜻한 물 먹이면 다 낫는다고? 당신한테 같이 유난 떨어달라는 뜻도 아니야. 그저 아플 땐 병원에 데리고 가고 애가 먹고 싶다는 게 있으면 다는 아니더라도 3번 중 1번이라도 사주면서 살자는 거야. 그게 예민하게 구는 거냐고. 아니, 다 가정을 위해서 그런다는 걸 이해를 못해? 여러분은 이해가 되시나요? 다른 건 몰라도 애가 아픈데 병원비를 아끼려고 드는 남편의 행동이 말이에요. 뭐든 결론은 가정을 위한다고 했지만 이게 정말 가정을 위하는 것은 과연 맞는 것인지 모르겠더군요. 그 가정을 위한다는 말 좀 그만해. 이젠 그 말만 들어도 몸서리가 쳐진다고. 우리 아들 거지만도 못하게 키울 생각 없으니까 당신이나 그렇게 살아. 아파 죽어도 따뜻한 물 한 잔이면 다 낫겠지 하고 살란 말이야. 이 사람이 진짜? 괜한 돈 낭비하지 말고 그냥 집에서 쉬게 하라니까. 당신이나 그렇게 살라고 했지? 지금 병원 못 가게 하면 당신이랑 이혼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지금 이혼하잖아? 당신 나한테 위자료 엄청 줘야 할 거니까 그 돈 아끼려면 조용하고 병원 가게 내버려 둬. 알겠어?
이혼보다 위자료가 무서웠던 남편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고 목이 이미 많이 부은 상태라 아이가 많이 힘들었을 거라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스스로가 참 원망스러웠어요. 진작 좀 데리고 올 걸.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볼 걸. 그날 아이를 안고 참 많이도 울었네요. 그날 이후 마음을 다잡고 조금씩 변하기로 결심했어요. 남편이 뭐라고 하든 먹는 것, 아픈 것에는 돈을 아끼지 않기로요. 남편의 반발은 심했지만 잘 먹는 아이를 보면 그 정도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했다면 아마도 가정을 지키는 선에서 제 방법대로 대응하며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무엇보다 화가 나는 것은 따로 있었네요. 이혼까지 결심하게 된 원인이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건 바로 가정에선 돈을 그렇게 아끼는 남편놈이 시댁에는 돈을 전혀 아끼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시모에겐 돈을 어찌나 잘 쓰는지 아들에겐 그렇게 아끼던 놈이 시모에겐 계절마다 옷을 사주고 있었습니다. 그것만 해도 열불이 터지는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죠. 날이 쌀쌀해지자 시모는 밍크코트 타령을 해대기 시작했고 어느 날은 시댁에 갔더니 떡하니 시모가 밍크코트를 입고 있더라고요. 그냥 보아도 저렴한 라인이 아닌 꽤 비싼 값을 치렀을 법한 밍크코트 말이에요. 어머님, 그 밍크코트 결국 사신 거예요? 엄청 비싸 보이는데. 그럼 우리 아들이 사줬지. 난 이렇게까지 비싼 건 필요 없다고 했는데 우리 아들이 기왕 살 거 좋은 거 사라고 해서 하는 수 없이 매장에서 제일 비싼 걸로 샀어. 이걸 남편이 사줬다고요? 그래. 나한테 아들이 네 남편 말고 또 있니? 어때? 예쁘니? 따뜻하기도 얼마나 따뜻한지. 이거 입고 있으면 따로 보일러 틀 필요가 없다니까. 역시 우리 아들이 최고야. 넌 좋겠다. 이런 남편도 있고 말이야. 시모는 눈치도 없이 자랑을 하기 시작했고 저의 분노는 폭발 직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뿐인 제 아들은 제대로 된 겨울 점퍼가 없어서 다 해진 것을 입히고 다니니까 그걸 보다 못한 친정에서 애 옷을 사다 주는 지경이었는데 말이에요. 애 아빠라는 놈은 시모에게 저렇게 비싼 밍크코트나 사주고 있었으니 아무래도 화가 나지 않으면 그게 이상하지 않겠어요? 그쯤 되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고 아끼고 산 것이 아니라 시모에게 잘하기 위해 거지같이 살았단 생각밖엔 들지 않았어요. 바로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따지기 시작했고 남편의 반응은 더욱 저를 화나게 만들더군요. 당신 어머님 밍크코트 사줬다며? 그것도 매장에서 제일 비싼 옷으로. 당신이 제정신이야?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쓰면서 나한테 말도 안 해? 내가 내 돈으로 우리 엄마한테 옷도 못 사줘. 그리고 이왕 사는 거 좋은 거 사면 오래 입고 좋잖아. 싼 게 비지떡이란 말도 몰라? 웃기더군요. 어쩌다 아들 옷 하나 사줄 때는 할인하는 것도 아니고 원가가 저렴한 것 중에서도 가장 저렴한 한 번 빨고 나면 입지도 못할 그런 옷을 사주면서 시모 옷은 저딴 기준에서 고르고 골라 사줬다고 하니 말이에요. 저만 점점 더 화가 오르고 있었고 그에 비해 남편은 평온 그 자체였죠. 그걸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 애 옷 살 땐 제일 저렴한 걸로 고르고 골라서 사주냐? 에이, 엄마랑 우리 아들이랑 비교하면 안 되지. 우리 아들이야 앞으로 살면서 더 좋은 거, 더 비싼 거 걸치면서 살겠지만 우리 엄마는 아니잖아.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살아계실 때 좋은 거 해드려야지. 차별도 적당히 해야 넘어가지. 애는 아파도 병원도 못 가게 하고 거지꼴로 살게 하면서 어머님께는 밍크코트?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당신이 생각해도 당신 행동이 심하다고 생각 안 해? 그리고 그런 논리면 우리 친정에도 밍크코트 정도는 사줘야겠네. 어머님이나 우리 엄마나 나이는 비슷하잖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 매한가지인데
나도 우리 엄마 밍크코트 한 번은 입혀줘야겠네. 이때껏 누구보다 태어나던 남편은 친정엄마 이야기에 화들짝 놀라며 언성을 높이기 시작하더군요. 내가 왜 당신 집까지 챙겨야 해? 이건 확실하게 하자. 내가 벌어온 돈으로 우리가 생활은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돈들이 당신 돈은 아니야. 내 돈이지. 난 내 돈으로 당신 집까지 챙길 생각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섭섭하다는 말로는 심정을 다 표현하기 힘들더라고요. 울컥하면서도 화도 나고 그러면서 또 이런 이야기나 들으려고 그토록 헌신적으로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들며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릴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저렇게 뻔뻔하게 구는 남편 앞에서 울고 싶진 않았기에 눈물을 가까스로 삼키며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당신 말 진짜 웃기게 한다. 당신 돈? 당신이 마음 편히 회사 다닐 수 있는 게 다 누구 덕인데 그렇게 당당히 내 돈이라는 말을 해? 내가 집에서 애 보고 당신 뒷바라지 다 해주니까 가능한 일이라고. 그러니까 그건 당신 돈만 되는 게 아니다 이 뜻이야.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나가서 내가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인데 왜 그게 당신 돈이야? 당신은 그저 나한테 얹혀 사는 사람일 뿐이라고. 그러니까 내 돈으로 내가 어디에 쓰든 상관하지 마. 생활비 한 푼 안 내고 따뜻한 집에서 삼시세끼 먹으면서 고마운 줄도 모르고 말이야.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집안일하고 당신 빨래해주고 당신 먹을 밥 해주는 값 내놔. 시간당으로 쳐도 꽤 될 텐데. 그거 다 주면 나도 앞으로 생활비 낼게. 그러면 되겠네. 당신이야말로 정신 나갔어? 그건 당연히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인데 내가 왜 그 돈을 줘?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어디에 있어? 가사노동도 엄연한 일인 거 몰라? 이때까지 집안일 한 건 받지 않을 테니까 앞으로 일하는 건 한 푼도 빼지 말고 내놔. 그러면 나도 당신처럼 생활비 내고 살 테니까. 헛소리 하네. 난 땡전 한 푼 못 주니까 내 돈 탐내지 마. 땡전 한 푼 주기 싫으면 내 돈, 네 돈 그딴 소리 다신 하지 마. 알겠어? 나라고 좋아서 고급 인력 집에서 낭비하고 있는 거 아니니까.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가정을 위해 집에서 육아와 집안일만 하는 저를 남편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가정을 위한답시고 아끼고 아낀 돈은 모조리 다 시댁으로 흘러간다는 것도요. 그때까지 수없이 머리로만 고민하던 이혼을 결심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바로 이혼을 할 순 없었습니다. 아이는 제가 키우겠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부터 키우기로 했어요. 다행스럽게도 마침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다른 분이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되었고 제 사정을 알고는 다시 불러주어 복직을 하게 되었네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로 했고 하원이라든가 갑작스럽게 아이에게 생기는 불가피한 일은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기로 했어요. 괜한 문제로 남편과 싸워야 하는 시간 낭비는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복직 소식을 들은 남편은 응원은 못해줄 망정 비아냥대며 비웃어대더군요. 복직? 그 회사도 참 일 시킬 사람이 없긴 없는가 보네. 당신 같은 사람을 다시 부르고 말이야. 당신 회사만 할까? 이렇게 인간 이하인 사람인 줄도 모르고 일 시키고 월급까지 주고 있으니 그 회사 안목도 알만하네.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당신이 먼저 시작했어. 와이프가 복직했다고 하는데 축하는 못해줄 망정 그딴 말이나 하는데 나라고 당신한테 좋은 말을 해줄 거라 생각했어? 당신 말은 틀렸어도 내 말은 틀린 말은 아니잖아. 몇 년 동안 집구석에서 살림이나 하고 애나 키우던 여자가 복직한다고 해서 맡은 일이나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거야 두고 보면 알겠지. 내가 일을 잘해서 회사에 둘도 없는 인재가 될지 누가 알아? 착각은 자유라고 해도 그 정도면 심하다고 생각 안 해? 하긴 직접 부딪혀봐야 알지. 아마 일주일도 안 돼서 나한테 생활비 받았을 때가 좋았다고 생각할 거다. 그때까지 일 그만둔다고 다시 생활비 좀 달라고 매달리지나 마. 당신은 잘 모르나 봐. 당신 웬만한 진상 상사보다
훨씬 더 심한 진상이라는 거. 내가 당신도 버티고 살았는데 그까짓 회사 생활이 힘들다고 도망칠 것 같아? 뭐라고? 너 진짜 아까부터 말이 심한 거 아니야? 남편한테 진상이 뭐야, 진상이? 가만히 있는 사람 먼저 건드렸을 땐 이 정도는 각오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당신 진상 맞잖아. 진상 보고 진상이라고 하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어? 당신 계속 진상 그러는데 내가 무슨 진상이야? 집에서는 세상 둘도 없는 짠돌이라서 애 옷 한 벌, 병원비도 아끼는 사람이 자기 집에는 재벌집 상속자처럼 돈 써대면 그걸 진상이라고 하는 거야. 정작 아끼는 게 없어야 할 가정에서 아낀 돈으로 효자짓이나 하고 다니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할 게 있다고 생각해? 아, 그리고 애 키우고 집안일 하는 건 하찮게 여기면서 네 돈 내 돈 하는 것도 진상 중에 완전 진상이지. 웬만하면 말다툼을 하며 시간 낭비를 하고 싶지 않아 피해왔는데 그날만큼은 지금껏 하고 싶던 말들을 다 쏟아냈네요. 이런 반응의 남편은 많이 당황한 모양이더라고요. 평소에 제 모습과는 달라도 완전 다른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말들이 전곡을 찌르기도 한 모양이었어요. 가만히 노려보던 남편은 말을 돌리며 다시 비아냥대기 시작했죠. 그래, 여자하고 말싸움 해봤자 남자만 손해지. 앞으로 두고 볼게. 언제 잘리게 될지 말이야. 그리고 나한테 언제 생활비 타령을 할지 지켜보는 재미가 있겠네. 혼자 헛된 기대 마음껏 해. 난 당신 기대처럼 잘릴 생각 절대 없으니까 말이야. 오히려 당신보다 더 인정받고 당신보다 더 많이 벌고야 말 거니까 두고 봐. 처음엔 남편의 이런 반응이 화가 났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 오히려 고맙더라고요. 남편 덕에 도끼를 제대로 충전했으니까요. 일을 하며 남편의 도움을 받기 싫었기에 혼자 아들을 돌보는 것은 물론 집안일도 신경 쓰며 바쁘게 살았네요. 그렇게 3년이 지났어요. 일만 시작하면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아들을 데리고 나와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더라고요. 우선 전셋집이라도 마련할 돈을 모아야 했고 회사 내에서도 입지를 다질 필요가 있었죠. 3년이란 시간 동안 남편은 점점 더 뻔뻔해졌지만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었던 마음은 점점 진정되더라고요. 돈을 벌기 시작하니 부딪히는 부분이 없어지기도 했고 그동안 각자의 삶을 살다 보니 그랬던 것 같아요. 이대로라면 아들의 아빠 자리는 지키고 있게 해주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남편 스스로 걷어차는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그날도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아이를 유치원에 맡기고 출근을 했던 날이었어요. 그날따라 정신이 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께 전화가 오더라고요. 어머님, 혹시 바쁘실까요? 왜 그러세요? 애한테 무슨 일 있나요? 그게 오늘 비가 와서 야외 활동 대신 원에서 체육 활동을 하다가 친구가 넘어지면서 준이를 밀었나 봐요. 준이가 같이 넘어지면서 책상에 찍혔는데 눈 위가 찢어졌어요. 지금 병원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혹시 따로 원하시는 병원이 있으실까요? 찢어졌다고요? 아니, 얼마나요? 심하게 다쳤어요? 원하는 병원은 따로 없긴 한데 일단 가까운 곳 중에 가장 큰 병원으로 가주세요. 아, 준이 사진도 좀 보내주시고요. 병원 정해지면 따로 문자도 좀 주세요. 진정이 되지 않더라고요. 사진 속 아이는 피를 흘리며 울고 있었고 이미 저도 함께 울고 있었네요. 그래도 애아빠라고 그런 순간이 되자 남편이 생각나더라고요. 바로 아이의 사진을 보내고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사진 봤어? 준이 유치원에서 다쳤대. 봤는데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친구가 넘어지면서 밀었다나 봐. 그 바람에 책상에 잘못 찍히는 바람에 눈 위가 찢어졌대. 지금 병원 가보려고 하는데 나 놀라기도 많이 놀라고 큰일이라도 날까봐 무서워. 당신도 같이 좀 가주면 안 돼? 지금 많이 바빠? 무섭기는 뭐가 무서워.
눈가 좀 찢어진 거 가지고. 난 지금 바빠서 못 가니까 혼자 얼른 가봐. 그리고 병원비는 상대방 애 부모한테 달라고 해. 알겠어? 괜히 괜찮다, 애들끼리 그럴 수도 있다 그딴 말 하지도 말고 최대한 화 많이 난 척하면서 병원비 제대로 받아내란 말이야. 당신은 우리 애가 다쳤다는데 할 말이 그거밖에 없어? 그러면 이거보다 중요한 말이 있어? 이미 다친 건 다친 거고 병원비라도 받아내야 할 거 아니야. 하여튼 난 못 가니까 가서 알아서 해결해. 아니다. 그냥 그 부모 연락처 나한테 보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화를 내고 있을 시간도 없었어요. 전화를 끊고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고 급한 치료를 끝낸 아이와 집으로 돌아왔네요. 그렇게 집에서 놀란 아이를 진정시키고 재우고 나오니 남편이 시모를 부축하며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육안으로 보기엔 다친 곳이 없어 보이긴 했지만 아이가 크게 다친 것을 보고 난 후라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부축을 받아야 할 정도로 시모도 크게 다친 것은 아닌가 싶었죠. 그런데 그건 저만의 걱정일 뿐이었습니다. 시모를 소파에 앉히고 남편의 입에서 기가 막히는 말이 흘러나왔으니까요. 당신 멀뚱히 서 있지 말고 죽 좀 만들어. 집에 전복 있나? 없으면 사와서 전복죽 좀 해. 전복죽? 그래, 전복죽. 무슨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관심이 없어? 우리 엄마 감기 걸린 것도 몰랐지? 감기 걸려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있다길래 내가 오늘 모시고 병원 다녀오는 길이야. 워낙 먹은 게 없어서 기운 없다시길래 우리 집으로 모시고 온 거니까 한동안 당신이 좀 챙겨드려. 남편의 바쁜 일은 살이 찢어져서 피를 흘리는 아이가 아닌 감기에 걸린 시모를 내과에 모시고 가는 것이었더라고요. 거기에다 시모가 고작 한 끼 안 먹어 힘이 없으니 그 병시종까지 들으라고 집까지 데리고 온 것이었죠. 다른 건 몰라도 아이의 아빠 노릇이라도 제대로 하길 바랬는데 그거조차 할 생각이 없다는 걸 깨달은 순간 이젠 이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는 이런 인간에게 내 소중한 아이의 아빠 자리에 앉아있게 할 순 없었어요. 시모가 있든 말든 상관도 없었죠. 그 자리에서 바로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네요. 우리 이혼하자. 더는 당신 같은 사람이 내 아들 아빠로 있는 꼴 보고 싶지도 않다. 뭐?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전복죽 끓이라고 한 게 이혼 사유나 된다고 생각해? 당신은 고작 내가 전복죽 하나 때문에 이혼 이야기를 꺼낸다고 생각하는 거야? 조금만 생각해봐도 충분히 이혼 사유를 알 수 있을 텐데 생각이 그렇게나 없어? 생각을 해봐도 이혼할 만한 이유가 없어서 이러는 거야. 도대체 갑자기 이혼하자는 이유가 뭔데? 그것도 우리 엄마도 있는 자리에서. 당신이 이따위니까 내가 이혼하자고 하는 거야. 오늘도 그래. 당신은 우리 애보다 당신 엄마가 더 중요하잖아. 부모님 아프면 병원 정도는 모셔다 드릴 수도 있지. 그런데 오늘은 우리 애도 많이 다쳤잖아. 내가 많이 놀라고 겁난다는 이야기까지 했는데 당신 뭐라고 그랬어? 바쁜 일 있다고 병원비나 제대로 받아내라고? 그게 아빠가 할 말이야? 적어도 많이 다쳤냐, 애가 많이 놀라진 않았냐고 물었어야지. 지금 들어와서는 뭐가 틀린 줄 알아? 애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전복죽? 전복죽 같은 소리 한다. 집구석에 전복 한 마리라도 사다 주고 그딴 말을 해. 내 말이 틀렸어? 병원비는 다 받아내야 할 거 아니야. 잘잘못은 따져서 손해는 안 봐야지. 그리고 내가 그까짓 병원 좀 안 가서 애가 어떻게 됐어? 그런 것도 아니잖아. 당신 화난 거 알겠으니까 이혼 같은 헛소리 하지 말고 얼른 죽이나 끓여. 이혼하려면 변호사 선임도 해야 하고 돈이 얼마나 드는데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돈 좀 번다고 돈 무서운 줄 몰라. 안 되겠어. 앞으로 당신 월급도 나한테 다 내놔. 내가 관리할 테니까. 헛소리나 계속해대는 남편이나 그런 남편의 말이 하나 틀린 것이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는 시모나 어느 하나 멀쩡한 사람이 없어 보이더군요. 그렇게 정신을 못 차려준 덕분에 이혼에 대한 제 의지는 더욱 확고해지긴 했지만요.
이런 상황에서도 변호사 비용이나 따지고 있으니까 내가 이혼하자고 하는 거야. 그리고 당신이 나랑 내 아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잊었어? 가정에서는 돈 한 푼이 아까운 인간이 시댁 일이라면 그게 얼마든 턱턱 쓰는 꼴도 참았더니 이젠 애가 저렇게 크게 다쳤는데 고작 감기 때문에 애랑 나를 버린다고? 난 더는 그딴 꼴 보고 싶지도 않고 참을 수도 없으니 이혼해. 이혼에 대한 의지가 확고해 보였는지 남편을 대신해 시모가 제 발목을 잡고 늘어지더라고요. 바로 아들을 빌미로 삼으면서 말이죠. 그래? 그렇게 못 참겠으면 이혼해야지. 단, 이혼하게 되면 우리 집 장소는 다시 볼 생각도 하지 말거라. 네가 낳았어도 엄연히 우리 집 씨앗이니 이혼할 땐 우리 장손하고 연도 끊고 나가란 말이야. 장손이요? 언제부터 어머님이 그렇게 장손을 중히 여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중요한 장손이면 남이 입다 버린 옷이나 입고 다닐 때 옷이나 한 벌 사주지 그랬어요. 아니, 애가 고기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부를 때 소고기라도 좀 사줬더라면 어머님이 지금 하는 그 장손 타령이 제 마음에 좀 와닿기라도 했을 텐데요. 따뜻한 집에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됐지. 이제 와서 불만이 뭐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구나. 내 아들이 고생해서 번 돈으로 부족함 없이 잘 살았잖아. 방금 내가 한 말 못 들었어요? 부족함 없이 산 건 우리가 아니라 어머님이랑 시댁 식구들이겠죠. 워낙 생각이라곤 없는 아들이 시댁 일이라면 와이프도 아들도 나 몰라라 하고 돈이란 돈은 다 써댔으니까요. 더는 두 사람이랑 하고 싶은 이야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장손 타령 그만하고 아들한테 이혼이나 빨리 하라고 설득이나 잘 해주세요. 이혼하라니까. 누가 이혼하지 말라고 그랬니? 다만 이혼은 하되 내 장소는 두고 가란 이 말이야. 남편도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먹어 사람 속을 뒤집어 놓더니 시모 역시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그런 것도 유전이 되는 것인지 답답하기 짝이 없는 순간이었죠. 어떻게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시모를 똑바로 보고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집어주며 말해주었네요. 어머님이야말로 잘 들으세요. 그 집 구석 장손 아니고 내 아들이에요. 내가 낳고 나 혼자 키운 내 아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내 아들한테 침 흘릴 생각 하지도 마세요. 뭐야? 너 끝까지 이렇게 나올 거니? 이렇게까지 행동하게 만든 게 그쪽들이에요. 장가간 아들이 정신 못 차리고 시댁 일에만 매달리면 그러면 안 된다. 애나 와이프 좀 챙기라고 한마디 하지는 못할 망정 밍크코트나 사달라고 하고 손주가 피가 철철 난다는데 감기 때문에 병원에나 가자고 하고 해달라고 조르는 엄마나 좋다고 가서 돈 쓰는 가정 버리는 아들이나 제정신 아닌 건 매한가지라고 생각 안 하세요? 듣고만 있기 거북했는지 남편이 화를 내며 나서더라고요. 입장을 바꿔 제가 남편의 입장이었다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 상황에서도 말이 많은 것을 보니 양심은 밍크코트를 살 때 돈과 함께 주고 왔나 싶었네요. 제정신이 아니야? 누가 할 말을 누가 하는 거야 지금? 당신이야말로 지금 제정신이 맞긴 해?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눈 똑바로 뜨고 그딴 말을 해? 얼른 사과해. 잘못했다고 싹싹 빌란 말이야. 내 말 못 들었어? 이혼하자고 했잖아. 이혼할 마당에 내가 예의 차리고 말까지 가려가며 해야겠어? 저기 저 소파에 앉아있는 사람은 당신한테나 엄마일 뿐이지 나한텐 이젠 옆집 아줌마만도 못한 보기 싫은 사람일 뿐이야. 그건 당신도 마찬가지고. 당신 진짜 끝까지 해보자 이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이혼이나 잘 준비해. 난 우리 아들 당신 같은 인간 손에서 크게 할 생각 없으니까. 끝까지 반성이란 모르는 남편이 순순히 이혼해 줄 리가 없었고 결국 소송까지 하게 되었네요. 소송을 준비하며 미리 전셋집도 구해두었고 아이를 양육하기엔 부족함이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상태였죠. 이런 저와는 달리 남편은 제가 집을 나감과 동시에 집안일엔 신경도 안 쓴 듯 하더라고요. 그렇게 장손 타령을 하던 시모도
집안일을 해주기는커녕 돈만 받아가기 바빴고 말이에요. 양육 환경 면에서도 차이가 크긴 했지만 무엇보다 아이가 저만 원하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어요. 남편은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 알레르기가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태였고, 온 관심은 그저 시댁에만 있었으니까요. 아이에 관해선 무지에 가까운 인간이었거든요. 그 결과 당연히 양육권은 제가 가지고 오게 되었고, 재산 분할 역시 꽤 받게 되었어요. 변호사 선임이라도 했더라면 그 정도는 아니었을 텐데, 남편은 돈이 아깝다며 변호사 선임도 하지 않았고, 혼자 설친 대가를 제대로 치르게 되었던 것이었죠. 재산 분할도 뜻대로 되지 않자 전 남편은 괜한 시비를 걸며 쓸데없이 큰 소리를 치더군요. 내 돈 가지고 가서 어디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두고 보자. 이래서 대한민국은 안 돼. 집에서 돈이나 쓰고 논 여자가 뭘 했다고 재산 분할을 그만큼이나 해주라는 거야? 네가 그딴 식이니까 재산 분할을 그만큼이나 해주라는 거야. 그러게 나처럼 변호사라도 선임했어야지. 잘한 짓거리는 단 하나도 없으면서 무슨 자신감으로 혼자 덜렁 나와서 소송을 해? 어깨 위에 그건 장식용으로 두지 말고 좀 써. 그러라고 달아놓은 거니까. 이까지 소송 좀 네 뜻대로 다 됐다고 기고만장한가 본데. 너처럼 펑펑 쓰면서 살면 망하는 건 시간 문제니까 내 돈 관리나 잘하면서 살아. 알겠어? 네 돈 관리나 잘하면서 살아. 알겠어? 이제 네 돈 아니고 내 돈이니까 신경 쓰지 마. 앞으론 애 문제 아니면 연락도 하지 말고 살자. 나야말로 바라는 바거든. 사는 게 힘들어도 나한테 다시 돌아올 생각은 하지도 마. 난 이제 너 같은 여자 지긋지긋하니까 말이야. 같은 마음이라니 다행이네. 제발 지긋지긋한 얼굴 보지 말고 살자.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양육비에 대한 선고도 있었지만 당연히 주지 않더라고요. 받을 기대조차 없기도 했고 아들을 보여달란 말도 없어서 그냥 그 값으로 쳐주려고 했는데요. 이혼하고 2년 정도 뒤부터 애를 핑계로 계속 찾아오기 시작하더군요. 아이가 반기지도 않는데 꾸역꾸역 찾아와 갖은 친한 척은 다 한다 싶더니 어느 날은 전 시모도 함께 찾아왔더군요. 그날은 두 사람 다 짐까지 싸와 아들과 친한 척을 하길래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러나 물어보게 되었죠. 이번엔 당신 엄마도 모자라서 짐까지 싸서 들고 왔네? 2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더니 이제 와서 이러는 이유가 뭐야? 이유는 무슨 이유? 그냥 우리 아들이 얼마나 컸나 궁금해서 왔지. 짐은 매번 잠깐씩 보고 가니까 아쉬워서. 이번엔 한 며칠 지내면서 우리 아들이랑 시간 좀 보내려고. 엄마도 마찬가지고 말이야. 애 키울 때도 없던 부성애가 갑자기 생겼다고? 말이 되는 소리래. 우겨볼 셈인 것 같은데 그딴 거 안 통하니까 똑바로 말해. 꼴 보아하니 형편도 어려워진 것 같고 회사도 안 나가는 것 같은데 무슨 목적으로 찾아온 거야? 거짓골을 하고 온 전 남편과 전 시모를 몰아세웠고 전 시모가 추악한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사실은 너랑 이혼하고 얼마 안 지나서 우리 아들이 회사를 그만두게 됐지 뭐니.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권고사직을 당하게 됐어. 그나마 퇴직금을 꽤 받아서 그걸로 장사를 시작했는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코로나가 터져버렸지 뭐야. 너도 알지? 코로나 때문에 살아남은 가게가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 사정이 요즘 좀 많이 좋지 않아. 꼴이 볼만하다 했더니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큰 마음 먹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 시작한 가게는 다 망했고 오갈 데가 없어지니 그제야 저를 찾은 것이었죠. 처음부터 짐 싸서 들어오기엔 양심에 찔렸는지 아들 핑계로 오가기로 한 모양이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형편이 어려워졌으니 이제 와서 나한테 빈대라도 붙으려고 그러세요? 빈대라니. 재결합이라는 좋은 단어가 있지 않니? 우리도 우리지만 너 힘들까봐 이렇게 찾아온 거야.
아들 혼자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니? 언제까지 친정 도움 받을 거야? 사돈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몸도 마음도 힘드실 게야. 그러니까 너도 우리가 이렇게 왔을 때 못 이기는 척 받아들이려무나. 애한테도 아빠가 다시 생기니 좋고 너도 듬직한 남편이 다시 돌아왔으니 여러모로 좋은 일 아니겠어? 이 모든 개소리를 요약하자면 쫄딱 망의 거지가 된 자신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데리고 살아라였네요. 이혼도 한마당에 더는 얼굴 붉히면서 연락도 하고 싶지 않아 양육비 타령 한번 하지 않았더니 저를 만만하게 봐도 보통 만만하게 본 것이 아니더군요. 좋아요? 누가 좋아요? 난 하나도 좋은 게 없는데. 나랑 내 아들은요, 그쪽이랑 그쪽 아들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가장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신 찾아올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당신 이때까지 양육비 한 번도 안 준 거 알지? 내가 당신 목소리도 듣기 싫어서 그까짓 양육비 안 받고 안 만나고 살려고 이야기도 안 꺼낸 건데 당신이 이렇게 나오니까 나도 하는 수 없이 그 돈 다 받아내야겠어. 뭐라고? 나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다고? 그건 당신 사정이지. 내 사정은 아니잖아. 그러게. 누가 찾아와서 괜한 짓거리 하래? 양심도 없이 2년 만에 찾아와서 뭐? 재결합? 미치려면 혼자 미쳐. 어디 나랑 내 아들까지 미치게 만들려고 감히 이딴 짓을 해? 당신도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나랑 재결합 생각한 적 있을 거 아니야. 지금은 당신이 화가 나서 그러는데 우리 아들 생각 좀 해보라고. 이제 크면 클수록 아들이니 더욱 아빠 손길이 필요해질 텐데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재결합하면 좋잖아. 그러니까 나나 내 아들이나 그놈의 재결합 나는 원하지도 않는다니까. 훗날 아빠 손길이 필요해도 네가 아쉬워질 일도 없고 그때 되면 늘 그러했듯이 나랑 내 아들이 알아서 헤쳐나갈 테니까 괜한 걱정도 하지 마. 그러지 말고 우리 좀 살려줘. 진짜 갈 데가 없어서 그래. 얼마나 힘들었으면 2년 만에 당신 찾아와서 이런 말까지 하겠어? 나한테 남은 정 없다는 거 알긴 하는데 그래도 나 준이 아빠잖아. 그거 생각해서라도 한동안만 여기서 좀 지내게 해주라. 응? 준이 아빠 같은 소리 하네. 당장 당신 엄마 데리고 내 집에서 나가. 다신 찾아올 생각도 말고. 차례대로 전 남편과 전 시모를 쫓아내버렸고 그 길로 양육비 일시금 지급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면 정신을 좀 차릴 거라 생각했는데 정신줄이 제대로 나가버린 전 남편은 반성은 하지도 않고 또 찾아와 화를 내더라고요. 당신 진짜 이렇게 매정한 사람이었어? 나 힘들다고 했잖아. 돈 없다니까? 그렇지 않아도 땡전 한 푼 없는데 그런 큰 돈을 어디서 마련해? 그러게, 누가 줘야 할 돈 안 주고 쌓아두래? 양육비 한 번 안 주고 찾아와서 그 난동을 피웠을 땐 당연히 이런 결말도 예상했어야지. 당신이 당신 엄마까지 데리고 짐만 싸서 들고 들어오면 내가 하는 수 없이 받아줄 거라 생각했나 본데 난 절대로 그럴 생각이 없어. 당신이 마지막까지 나하고 내 아들한테 한 짓이 있는데 당신 같으면 당신을 용서할 수 있겠어? 적당히 좀 해. 그게 언제적 일인데 아직까지 그 이야기를 꺼내? 꺼낼만 하니까 꺼내는 거야. 그리고 이런 이야기 듣기 싫으면 찾아오질 마. 누가 찾아오라고 빌기라도 했어? 반기는 사람 하나 없는데 왜 찾아와서 듣기 싫은 말을 듣고 있어? 누군 오고 싶어서 온 줄 알아? 당신이 양육비로 장난질을 치니까 이렇게 온 거 아니야. 하여튼 난 돈 없으니까 알아서 해. 양육비 안 주고 이상한 짓 한 게 누군데 어디서 큰 소리를 쳐? 그리고 저번에도 말했지? 그건 당신 사정이지 내 사정 아니라고. 전 남편은 그제야 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했는지 이번엔 무릎까지 꿇고 빌기 시작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통쾌하기는커녕 진심이라고는 없는 행동에 그저 헛웃음만 나오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나 좀 봐주라. 나 진짜 돈이 없어. 사업 다 망했다고 우리 엄마가 그랬잖아.
그나마 우리 살면서 모은 돈도 우리 집에 거의 다 썼고, 집 처분한 것도 다 날린 지 오래야. 지금은 우리 엄마 집에서 지내고 있긴 한데, 곧 그 집도 처분해야 한다고. 내 사정이 이런데 그런 큰 돈을 어디서 구해? 그러니까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봐줘. 예정 같은 소리 한다. 너 같으면 너한테 남은 예정이 있을 거라 생각해? 난 그딴 거 전혀 없으니까 더 큰 돈 내놓기 싫으면 다신 찾아오지도 마. 알겠어? 여보. 여보는 누가 네 여보야? 그러게. 누가 돈 가지고 그렇게 치사하게 굴라고 그랬어? 네가 다 자초한 일이야. 네가 그런 식으로 굴지만 않았어도 오늘 같은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고 우리가 이혼할 일도 없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더러운 눈물 여기서 빼지 말고 당장 꺼져. 마지막 눈물 작전까지 통하지 않자 전 남편은 악담이란 악담은 다 퍼붓고 가버리더라고요. 그 후 전 남편은 돈은 돈대로 탈탈 털리고 자식 얼굴도 못 보게 되었죠. 그리고 들려오는 이야기엔 재기도 못할 정도로 망해버려서 그렇게 있는 돈 없는 돈 다 써대며 효도하던 심호품으로 돌아가 손가락만 빨며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전 시무꼴도 볼만할 것 같더라고요. 손에 쥔 건 하나도 내놓지 않고 그렇게 아들 등골만 빼먹더니 돈줄이 끊긴 것도 모자라 쫄딱 망한 아들 데리고 사느라 있는 것도 하나둘 팔아버리고 하루살이처럼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고 잘 사는 사람 몇 없다지만 전 시모와 전 남편의 마지막은 말로는 다 못할 통쾌함을 느끼게 해주었어요. 경력 단절로 집에서 육아와 살림만 하던 시절 느꼈던 그 서러움이 한 번에 다 날아가는 기분이 들기도 했죠. 어느덧 많은 계절이 지났고 아들도 많이 커 이젠 때론 친구같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물론 모든 순간이 행복했다면 거짓말이겠죠. 아들을 키우며 혼자 감당해야 하는 모든 것들이 때론 버겁기도 했고요. 하지만 아들도 힘내며 잘 지내주는 만큼 저도 다시금 힘을 내어 오늘의 이 순간까지 왔네요. 예전엔 애가 크는 것을 보면서 산다는 말이 어렴풋이 이해는 되어도 확실하게 와 닿지는 않았는데요. 요즘 따라 그 말뜻을 알겠다고 느껴요. 회사에서 정신없이 일하고 집으로 돌아와 또 힘겹게 집안일을 하면 물론 힘들지만 아들의 웃는 얼굴을 보면 피로가 다 풀리더군요. 그 어여쁜 미소에 저도 모르게 또 웃게 되기도 하고요. 큰 돈이 있는 것도 그렇다고 크게 성공한 것도 아니지만 서로를 보며 행복해 웃는 날이 많다면 떳떳하게 행복하다고 말할 만한 삶이 아닐까요? 요즘엔 언젠가 제품을 떠나는 아들의 뒷모습을 많이 상상하곤 해요. 그때가 오면 섭섭한 마음보다 잘 커져 고맙다고 말할 수 있도록 행복한 기억을 많이 심어주며 함께 잘 지내보려고요. 많은 시간이 지난 만큼 이젠 사연 열차를 마지막으로 이혼에 대한 기억을 떠나보내려고 합니다. 언제까지나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살 수는 없으니까요. 혹시나 저처럼 아직 지나간 일들 때문에 원망하는 마음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도 이젠 그 기억들을 놔주는 건 어떨까요? 수년간 한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며 살아보니 그것 참 못할 짓이더라고요. 이젠 저도 저지만 여러분의 앞날에도 따뜻한 햇살만이 비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끝내볼까 합니다.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흔한 불륜 사건으로 이혼의 결말을 맞이한 30대 후반 이혼녀입니다. 불륜을 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인간성이 엉망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증명하는 것과 같아서 좀 속상하긴 한데요. 저 또한 인간성 불량한 남자를 제때 알아보지 못하고 결혼해 결국 그 흔한 길을 똑같이 걸었던 억울함을 호소해보고자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남일일 때는 그저 혀만 끌끌 차고 말았을 상황도 제 일이 되면 두 손 두 발 다 벗고 덤비게 되는 게 불륜이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이라면 책임감은 부족할지언정 도덕성만큼 좀 취하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네요.
만약 제 썩을 남편만이 문제였다면 제가 이렇게 사연까진 안 찾아봤을 겁니다. 그냥 혼자 속상해하다 가끔 술 한잔하며 친구한테 털어놨을 거고 이러면서 상처를 잊어갔겠죠. 하지만 저는 남편뿐만 아니라 시댁까지 통째로 꽝이었기에 마냥 시간의 흐름에만 제 상처를 맡기는 것만으로는 개운하지가 않아서 동네방네 소문내러 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입을 타서라도 제 익명의 사연이 여기저기 떠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제 사연 좀 들으시고 안주 삼아 주위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 흉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소위 좀 사는 집안에 시집을 갔습니다. 시댁에는 멀끔한 장남인 제 남편과 몸이 불편한 도련님이 있었어요. 당시 도련님 나이가 고등학생이었는데 도련님이 친구들이랑 스키 타러 갔다가 큰 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못 쓰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고 홈스쿨링을 시작했는데 제가 바로 그 홈스쿨링 선생님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런 비즈니스적인 인연을 시작으로 그 집안을 들락날락했어요. 그렇다 보니 그 집 가족들과 자연스레 안면을 틀 수밖에 없었죠. 당연히 거기서 그 집 장남인 제 남편과 눈이 맞은 거였는데요. 남편이 먼저 관심을 보여줘서 저도 얼마 안 가 흔들리게 되었고 그렇게 비밀리에 만나왔습니다. 시댁에서 저희 관계를 알렸던 시기는 남편이 제게 청혼을 했을 때였어요. 남편이 먼저 시댁에 당당히 허락을 받고 결혼 전제로 만나자고 제안을 했고 저 또한 남편과 결혼을 생각할 만큼의 마음이기도 했기에 흔쾌히 노력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날도 여느 때처럼 분위기 좋게 도련님 수업을 끝낸 날이었어요. 바로 퇴근을 하지 않고 남편과 함께 시부모를 모신 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어 저희가 결혼을 전제로 만난다는 사실을 밝혔어요. 그때 시부 반응도 안 좋았지만 제가 그날 처음으로 시모한테 귀싸대기를 맞은 날이기도 했습니다. 뭐라고? 애 공부나 가르치라 했더니 감히 귀한 내 아들내미를 꼬셔내? 네가 우리 막내 가르치는 것 때문에 선생 하면서 떠받들었던 거지. 내가 너를 며느리감으로 생각이나 한 줄 아니? 어디서 주제넘게 우리 집을 넘봐? 이런 시모의 행동이 제게 더 충격으로 다가왔던 건 시모가 평소 저에게 선생님, 우리 작은애 좀 잘 부탁해요 라며 선생 대접을 많이 해줬고 명절에는 보너스도 챙겨주는 좋은 학부모였기 때문입니다. 선량하기 그지없는 분이라고만 생각했지 이렇게 사나운 면모가 있을 거라곤 상상조차 못한 일이었기에 제게는 이 일이 너무 충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대학생 동생 하나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걸 시모가 알아서 저더러 동생을 데리고 외식을 하라며 굳이 일부러 비싼 고기도 챙겨주셨어요. 비싸고 좋은 뮤지컬 티켓도 끊어주시며 제게 잘 해주셨던 사모님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그게 시모의 전부라고 착각했었나 봅니다. 사실 시모한테 저는 인품 좋고 실력 좋은 선생으로만 합격일 뿐 시모 기준 며느리 축에는 못 끼는 등급이었던 거예요. 남편과의 관계를 고백한 후부터는 제가 알던 착한 눈웃음을 가진 시모는 더 이상 없었고 정말 마녀라고 불러도 될 만한 매서운 사람이 제 눈앞에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좀 놀랐던 게 하나 더 있었는데요. 시모가 제게 손찌검을 했을 때 남편이 저 대신 시모한테 바락바락 대들면서 제 편을 들어줬거든요. 그 순간 남편이 하는 발언에 마치 못 들을 걸 들은 것처럼 자리가 더 가시방석이 돼버렸지 뭡니까. 진짜 엄마도 아니면서 작작하죠. 어디서 엄마도 아닌 게 엄마질하려고 설쳐대. 아빠가 좋다니까 그냥 참고 사는 거지. 나는 단 한 번도 그쪽을 엄마라고 생각한 적 없거든요. 한 번만 더 내 선 안의 일들 참견하면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시모가 남편의 친모가 아니라는 걸 저는 그 자리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부와 시모는 재혼 사이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남편이 자식이 아닌 것처럼 도련님도 아마 시모의 자식이 아니지 않을까. 그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그 자리에서 모욕적인 말을 들은 시모는 남편의 돌발 고백에 눈시울까지 붉어지며 눈에 힘을 주었는데 그 순간 남편의 귀싸대기는 시부가 날려줌으로써 상황이 더 극에 달하고 말았습니다. 건방진 녀석, 뱃다시기 키워준 엄마한테 지금 뭐라고 짓거리는 거냐? 엄마를 엄마로 인정 못하겠으면 내 집에서도 받아줄 가치가 없다. 그렇게 이 애비 선택이 못마땅하면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시부는 저보고도 일단 돌아가라 일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집을 나서기 전에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도련님의 홈스쿨 선생을 바꾼다고 말이죠. 저와 남편의 관계를 이렇게까지 반대를 하시는 거면 당연히 도련님의 선생님 자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을 거라 예측은 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근 한 달을 시부모에게 바락바락 대응하고 우기며 집에도 안 들어가고 직장도 그만두며 잠적하는 바람에 결국 저와 결혼을 허락한 것입니다. 아, 그리고 이건 나중에 알았던 사실인데 도련님도 저 아니면 다른 선생님한테 수업 안 받겠다고 완전 공부해서 손 놓겠다고 해서 시부모를 설득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남편과 도련님의 노력은 참 감사하지만 사실 당시 저는 이렇게까지 불편한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게 시부모가 결혼을 허락했다는 사실을 기뻐하며 알려주는 남편에게 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제게 매달리면서 울더라고요. 누구를 이렇게나 좋아해 본 적이 처음이라서 포기 못하겠다는 소리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며칠간 반복되는 남편의 애걸한 사정에 결국 저는 남편과 다시 만났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하나만 바라보자 생각하고 시작을 했던 결혼이기에 역시나 이 결혼은 지옥일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저를 걱정해서 분가로 신혼을 시작할 수 있었지만 도련님 공부 때문에 어차피 주 5일은 시댁을 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시모가 결혼을 하고 도련님 첫 수업이 있는 날 제게 황당한 제안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애한테 선생이 아니라 형수가 되는 거 아니니? 가족 사이에 굳이 급여를 주고받아야겠어? 너도 남편 동생 되는 사람한테 굳이 그렇게 팍팍하게 굴고 싶진 않을 거 아니냐. 그냥 가족 돕는다는 생각으로 우리 애 공부시키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시모는 지금 저를 공짜로 써먹겠다는 의사가 다분한 제안을 건넸습니다. 저야 당연히 제 여동생보다도 어린 착한 도련님의 공부를 무료로 봐주고 싶죠. 하지만 제 여동생 등록금이랑 자취 살림에도 아직은 제가 돈을 좀 보태줘야 하는 상황이기에 저는 계속 돈을 벌어야 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이건 제 동생이 따로 알바를 한다고 하더라도 20대 초반이 모든 걸 해결하기엔 금전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경우였으니까요. 어머님 뜻 잘 알겠어요. 그럼 저도 선생으로서 사명감은 다 버리고 딱 가족으로서 할 수 있는 만큼만 책임을 질게요. 괜찮으시죠? 그럼 가족끼리 수업 시간이 어딨나요? 저도 아침에 집안일 바쁜데 오늘처럼 이른 아침에는 못 올 것 같아요. 남편 밥도 차려줘야 하고 집 청소도 좀 해야 하고요. 뭐라고? 그런 게 어딨니? 그럼 우리의 학력은 누가 책임지라고? 이럴 거면 돈 주고 다른 선생을 따로 구했지. 내가 널 왜 자꾸 부르겠어? 요즘 젊은 아가씨들이 자기 손해는 안 보려고 한다더니 너도 지금 시애미한테 반항하는 거냐? 반항 아니고 정당한 제 권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님도 원래 제 실력 인정해 주셨잖아요. 제가 이 집 식구가 됐다고 해도 근로 시간만큼 어머님은 제게 학부모예요. 제가 도련님한테 최선을 다하길 바라시면 선생으로 봐주셔야 할 겁니다. 아들 생각해서 좀 협조해 주세요. 시모는 제 말에 기막혀 하면서 자기 할 말을 찾고 있었는데요. 그때 도련님이 뒤에서 듣고 있었는지 시모한테 선생님 시키는 대로 하라고 따져들었고 도련님한테 꼬리 내린 시모는 어쩔 수 없이 한 발 양보해 주었습니다. 몇 번 보다 보니 느낀 건데 시모는 유독 장남보다 도련님한테 더 약한 엄마였던 것 같았어요.
남편이 시모를 곱게 대하지 않아서 시모도 남편한테 한 번씩 욱할 때가 있었는데 그와 반대로 도련님이 시모한테 사춘기랍시고 나쁜 말을 하면 그건 시모가 그냥 다 져주고 넘어가는 경우를 덜어 봤거든요. 이 집안 사람들이 하도 비밀도 많고 사생활 들추는 걸 싫어해서 저도 딱히 궁금해하지 않았던 탓에 몰랐었는데 제가 도련님과 시모의 관계를 은근슬쩍 남편한테 물은 적이 있었거든요. 남편이 말하길 꺼려하면서 어렵게 알려준 사실은 오래간만에 또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시부 아들은 남편만이 그렇고 도련님은 시모의 친자라고 하더군요. 자기 친자이기 때문에 시모가 도련님한테는 그렇게 길을 펴지 않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이해됐었습니다. 어쨌든 시모가 제게 간섭이 조금이라도 날라올 것 같으면 도련님이 휠체어를 타고 귀신같이 나타나 시모를 막아내 주더라고요. 덕분에 공부 시간만큼은 시모를 안 볼 수 있어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리고 시댁에는 도련님의 재활을 도와주는 도우미가 2시간 정도 일을 하다 가는데요. 그 재활 도우미는 제가 시댁의 선생으로 고용되기 전부터 일을 하고 계신 분이었어요. 저만큼이나 젊은 여자더라고요. 참 선하게 생겼고 근무 시간 내내 성실하다고 생각했는데 희한하게도 도련님은 그 여자 손길을 좀 싫어하는 눈치였습니다. 한날은 저와 도련님 수업이 다 끝날 때쯤 도련님이 툴툴대면서 제게 어떤 말한 적이 있는데 그 말이 뭔가 제게 의미심장한 기분을 일으켜주더군요. 그 여자 보고 다들 착하다 선하다 하는데 내가 진짜 쪽팔려서 말 안 하고 있는 거지. 엄마는 내 말 들으면 쓰러질걸요? 나도 대학 가고 나 혼자 독립할 수 있을 때 터뜨리려고 참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은 미성년자라서 나 혼자 뭘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더러워도 버티는 거지. 그때 도련님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쉽게 그날의 발언을 넘겼고 시모의 고나리질보다 더한 스트레스가 갑자기 찾아오는 바람에 도련님이 주는 메시지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엄청난 스트레스는 다름 아닌 제 남편이 주는 몫이었는데요. 제가 분가를 하고 있었지만 거의 하루의 반나절을 도련님 수업 때문에 시댁에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날은 제가 퇴근하려고 나가는 날 도련님의 재활 도우미가 시댁으로 출근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도우미 목에 감긴 손수건이 제 것과 똑같다는 걸 알아본 겁니다. 우연히 똑같은 거겠지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건 그 손수건은 제 동생이 제 생일날 손수 만들어서 준 제작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뢰를 무릅쓰고 바로 도우미를 붙잡아 물었어요. 죄송한데 그 손수건 어디서 나셨어요? 제가 아는 물건이랑 똑같아서요. 신뢰가 안 된다면 한번 확인해 봐도 될까요? 네? 남자친구한테 받은 건데요. 죄송하다면서 이렇게 강압적으로 나오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싶은데. 불쾌하네요. 궁금하면 확인해 보시던가요. 그렇게 말하는 도우미의 표정이 너무 당당해서 순간 제가 정말로 착각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확인해 보라는 뻔뻔한 그 말에 당장 확인을 해봤더니 제 것이 맞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배려는 관두고 당장 그 도우미 목에 있는 손수건을 풀어 그곳에 적힌 제 이니셜을 보여줬어요. 이거 보세요. 내 거 맞는데요. 제 이름 대문자 따서 새긴 거거든요. 못 믿으시겠으면 제 친동생이 만들어준 거니까 증언도 해드릴게요. 그래요? 글쎄요. 뭐가 어쨌든 저는 남자친구한테 받았을 뿐이라니까요. 의심스러우시면 같이 사는 집주인한테 손수건이 왜 밖을 놔두는지 물어보시던가요. 도우미는 자기 것이 아닌 물건임이 들통났으면서도 오히려 고개를 빳빳이 들고서 저더러 손수건을 갖고 싶으면 가지라면서 쌩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순간 손수건에 가려졌던 그 도우미의 목 언저리를 보았는데 검붉게 물든 자국들이 나 있었어요. 그걸 보고서 저는 불길함에 휘말리고 말았죠.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설마 내 남편이 저 여자랑? 싶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생각할 겨를도 없이 얼른 집으로 가봤죠. 하지만 남편은 아직 퇴근 전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남편이 귀가해 있었다면 그 도움이랑 저 없는 집에서 뒹굴었다는 증거나 다름없는 현장이 돼버리잖아요. 텅 빈 집안을 보면서 제가 오해했나 안심은 좀 되었지만 그래도 찝찝한 도우미의 발언은 제 마음속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가 손수건 가지고 도우미랑 대화를 할 때 도련님이 그 대화를 엿듣기라도 한 건지 도련님한테서 문자가 오더라고요. 웬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시댁에서 베란다를 내다보면 보이는 주차장이 찍힌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아주 자그마하게 남자 여자가 엉켜서 포옹하고 입 맞추는 듯한 형상이 있었어요. 자세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저는 이 사진의 주인이 남편이란 걸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자차 때문이었죠. 문제는 이 사진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그 뒤로도 도련님한테서 여러 장의 사진이 날라왔고 이건 남편과 도우미 사이가 꽤 진전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뜻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퇴근을 안 해서 집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여태 빨리 퇴근해서 도우미를 태우고 시댁에 친히 바래다주고 있었던 정황이 설명된 겁니다. 그러면서 늘 그랬던 것처럼 제가 먼저 퇴근하면 자기가 퇴근하는 식으로 상황을 꾸며왔던 거였어요. 그러니 시댁에서 마주쳤던 도우미가 당당했던 것도 자기 남자친구를 들먹이면서 저를 째려보았던 것도 전부 자신과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걸 저한테 도발한 거였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저는 그날 귀가해온 남편을 기다렸다가 사실 진위를 위해 따졌어요. 당신 미쳤어? 우리 결혼한 지 이제 2년이야. 어떻게 도련님 재활 도우미랑 바람을 피울 수가 있어? 나 일 다닐 때 그 여자 이 집에 불러들여서 개짓거리 한 거니? 그 여자한테 내 손수건 묶어준 것도 당신이지.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가 있어? 내가 하기 싫다던 결혼을 누구 믿고 따라왔는데. 제 언성에 남편이 처음에는 엄청 당황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도 잠시 곧 당당하게 대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넘어가자. 그래도 네가 며느리라고 아빠가 네 동생 개인 장학금까지 챙겨주는데 이 정도는 눈 감아줄 수 있잖아. 솔직히 한 사람이랑 2년 살았으면 이미 단물 빠진 껌 씹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야? 너도 나 질리지 않아? 우리 동생이라도 만나볼래? 아, 미성년자라 그건 좀 범죄인가? 결혼하기 전 제 발목을 잡으면서 기었던 남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남편은 인간 말종 쓰레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착실하게 아내 노릇, 며느리 노릇, 선생 노릇하며 지내왔더니 제게 돌아오는 결과물은 남편의 불륜이었어요. 그 생각을 하니까 배신감을 떠나 남편의 마음에 눈이 멀어 잘못 판단했던 제 자신에게 화가 나더라고요. 남편의 쓰레기 같은 발언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저는 남편의 중심부를 걷어차버렸습니다. 깜짝 놀라서 소리치며 대굴대굴 구르는 남편을 두고서 저는 집을 나와버렸죠. 그리곤 동생 자취방을 찾아가 지냈죠. 그리고 다음날 시댁으로 출근해서 홀로 있는 시모한테 남편의 불륜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 불륜 대상이 도련님 도움이라는 것도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시모는 제가 보여준 증거물을 가만히 바라보기만 할 뿐 무반응이더군요. 제 말 이해 못하시겠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고요. 그 상스러운 년이 철판 깔고 이 집 들락거리면서 착한 척하는 도움이라니까요. 어머님이 아끼는 귀한 장남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판단이 안 되세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냐? 소송이라도 하고 싶다는 거니? 네가 시작한 결혼이다. 돈 있는 집안에서 이 정도 부정행위도 감당 못할 거면 감히 시작하질 말았어야지. 어머님, 불륜에는 합당한 조건 따위 없는 거예요. 돈 있다고 불륜이 당연한 옵션이면 어머님도 아버님이 불륜 저지르는 걸 가만히 두고 보실 수 있단 말씀이세요? 만약 이 사진 속 주인공이 남편이랑 도우미가 아니라 아버님이랑 도우미면 어머님께서 지금처럼 고고하게 콧방귀만 끼고 있을 수 있겠어요? 그날 저는 시모한테서 뺨 한 대를 더 맞았습니다. 잘못을 한 것도 남편이고 틀린 소리 한 건 시모인데 왜 항상 맞는 거는 저여야만 하는 건지 정말 서러웠어요.
그렇다고 선생 입장인 제가 감히 어르신의 얼굴에 손을 올리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뒤늦게 거실에 소란을 알고 방 밖으로 나온 도련님이 제가 맞는 걸 보고는 시모한테 하지 말라고 대들었으나 그보다 제가 먼저 움직여서 도련님이 더 당황해 버렸습니다. 저도 어른이라고 양보해주는 거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모가 메고 있는 목걸이를 콱 잡아 빼선 베란다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 목걸이는 시모가 시부한테 예물로 받은 목걸이란 걸 알고 있었어요. 시모가 그걸 얼마나 아끼는지도 알고 있었고요. 안 그래도 제 돌발 행동에 놀란 시모가 저한테 한 대 더 손찌검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렇잖아도 저는 속으로 시모가 저한테 한 대만 더 때리면 그 뒤부터 나 또한 인정사정 보지 않겠다고 혼자서 다짐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정당화하기 위해 시모의 손에 한 대 더 맞아주었습니다. 그리곤 저도 바로 시모의 싸대기를 날렸죠. 제가 손을 날릴 걸 예상하지 못했던 시모는 크게 충격받으면서 휘청거렸고 곧장 소파로 넘어져 버렸습니다. 너 지금 시애미를 팬 거냐?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가진 것도 없는 년이. 우리 집에 받아준 것만으로도 넙죽 엎드려 절을 할 것이지. 정신 나갔다고 시애미 뺨따구를 날려? 돈 많은 집안인데 며느리랑 갈등이 이 정도는 될 거란 각오도 안 하셨어요? 고분고분 웃어 넘겨주는 며느리가 필요했으면 끝까지 저는 안 된다고 거절하셨어야죠. 이런 식으로 뒤늦게 노망나짓 할 게 아니라 짐승만도 못한 장남 쥐업해서라도 결혼을 말렸어야죠. 어머님이 며느리한테 이 정도 취급밖에 못 받는 건 어머님이 자초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남편을 소송하겠다고 떵떵거린 뒤 그날은 도련님 수업을 못 봐주고 바로 시댁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러고는 홧김에 바로 소송장 쓰려고 지하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제 차에 올라탔는데요. 그러자마자 제 눈앞에 보인 두 형상을 보고 저는 충격의 도가니에 휩싸였어요. 시부와 재활 도우미가 서로 꿀떨어지게 바라보면서 몸을 맞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부 차에서 내린 도우미는 충격적이게도 시부와 다정하게 팔짱을 낀 뒤 애정 행각을 벌이며 지하를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너무 놀랐지만 그걸 놓쳐선 안 됐기에 저는 서둘러 차에서 내렸고 영상 촬영을 하면서 둘을 미행했습니다. 둘은 엘리베이터가 아닌 비상구로 향했어요. 문이 닫히기 전 서둘러 문을 붙잡아 저도 몰래 따라 들어갔는데요. 도우미의 코맹맹이 소리와 시부의 짐승 같은 언사가 오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소름 끼치게 충격이라서 저는 그걸 영상으로 찍으면서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끝까지 다 지켜보지 못한 저는 바로 다시 시댁을 올라갔어요. 집에 들어갔더니 도련님만 있고 시모는 없더라고요. 도련님한테 시모 행방을 물어보니까 시모가 좀 전에 목걸이를 찾으러 밖으로 나갔다더군요. 그래서 바로 베란다 밖을 내다봤더니 정말로 시모가 바닥을 빨빨 기면서 목걸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머님 하고 부르니까 시모가 위를 올려다보곤 저를 발견하자마자 토라진 얼굴로 모른 채 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상 주차 공간에서 누가 저리 속력을 냈는지 모르겠는데 적정 속력을 어긴 차 한 대 때문에 시모가 사고를 당하고 말았지 뭡니까. 그걸 코앞에서 본 저는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고 얼른 119 불렀습니다. 시모를 따라 병원까지 도착한 뒤에야 저는 남편이랑 시부한테 연락을 했어요. 처음에는 둘 다 안 받다가 제가 문자로 시모가 교통사고 당했다고 하니까 둘 다 불같이 연락이 오더라고요. 더 웃긴 건 시부는 도우미랑 같이 왔다는 겁니다. 낯짝 정말 두껍다 싶어서 저는 시모의 수술 기다리는 동안 도우미 앞을 막아섰어요. 뻔뻔하게 착한 표정을 만들어내서 시모 수술 경과를 기다리고 있는 꼴이 우스워 보기 힘들었거든요. 속셈이 뭐예요? 돈 많은 남자 하나 꿰어서 천한 신분 승급시키기라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쩜 이렇게 가리는 것 없이 막 뛰어들었을까? 그쪽이 똑똑했다면 이렇게 금방 들통날 짓거리는 안 했을 텐데. 요즘 재활 도우미들은 다 이렇게 대가리가 꽃받친 건가요? 뭐요? 이 여자가 왜 이래? 이봐요 사모님,
뭘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 지금 사모님이 하는 말 하나도 못 알아듣겠거든요? 지금 큰 사모님 사고 난 게 제 탓이라도 된다는 거예요? 사고 얘기한 거 아닌데? 재발절인가 봐요? 이렇게 큰 반응 보여주면 제가 또 그 부분은 다시 알아봐야겠네요. 그래서 그 깡통머리로 겨우 고른 남자가 누군데요? 젊은 놈? 늙은 놈? 제 말에 도우미는 사색이 된 채로 대꾸 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게 은근히 통쾌하더군요. 그리고 그 상황에 엉뚱하게도 남편이 제게 슬쩍 나섰는데 남편은 제가 자기의 상간녀로 알고 있으니까 시부한테 자신의 불륜을 들킬까봐 얼른 제 입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남편의 중심부를 걷어차려고 하자 쫄았는지 알아서 떨어지더라고요. 하지만 시부 표정도 그리 편한 얼굴은 아니었어요. 어딘가 모르게 혼란스러운 얼굴로 저를 보고 계시더군요. 결국 도우미 혼자서만 제 말을 알아듣고는 그만 가보겠다고 자리를 도망치려 했는데 제가 바로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잡아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웃기게도 남편이랑 시부가 펄쩍 뛰며 둘 다 도우미를 챙기기 급급하더라고요. 저는 또 그 장관을 놓칠 수 없어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곤 제 폰을 뺏으려는 남편에게 시부와 도우미의 비상구 영상을 보여줬고 남편은 폰에서 쩌렁쩌렁 울리는 둘의 은밀한 대화에 그 자리에서 우뚝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상에서 소리가 새어나가자 시부랑 도우미도 꽤 당황한 눈치더군요. 그 순간 남편이 바로 도우미 멱살 잡고 일으켜서 벽으로 몰아붙였어요. 너 뭐야 이년아. 나밖에 없다고 했잖아. 그런데 저 동영상 뭐야? 여태 내 뒤에서 우리 아빠랑 붙어먹고 있었어? 이거 완전 정신 나간 년 아니야. 당장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뭐라고 변명이라도 해. 남편이 도우미를 사정없이 몰아세우니까 시부가 남편을 잡아다가 귀싸대기를 날려버렸습니다. 감히 누구한테 손을 대 이 썩을 놈이. 네 엄마가 될지도 모를 사람한테 건방지게 어딜 넘본다는 거냐. 설령 세빈이랑 네가 붙어먹었다고 해도 너희 둘은 안 될 사이다. 내가 세빈이 책임질 테니까 더러운 꼴 더 보기 전에 너는 당장 손 떼라. 남편은 자기 상간녀가 자기 아빠랑 그렇고 그런 사이란 사실에 충격 먹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시부 뒤에 숨어있는 도우미를 노려보면서도 자기 아빠한테는 감히 덤벼들지 못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남편은 시부의 도움 때문에 재력을 쥐고 있는 거지 혼자서는 그저 대기업 월급쟁이의 빚만 가득한 평민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시부는 타깃을 변경해 저한테 으름장을 놓으며 당장 제 휴대폰을 내놓을 것을 강요했습니다. 네가 그런 걸 가지고 있다고 한들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네 남편한테서 세빈이 떼어줬으니 오히려 고맙게 생각을 해야지. 내가 지금 네 동생한테도 장학금 꽂아주고 있지 않냐? 그 인정을 생각해서라도 당장 그 휴대폰 내놔라. 이미 어머님이랑 도련님 그리고 이 사람이랑 제 동생한테까지 아버님 동영상 다 보내놔서 제 폰 하나 뺏는다고 아버님 부정행위가 사라지진 않아요. 아버님 지금 단단히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아버님이 저지른 짓 불륜이고 범죄예요. 도덕성 말아먹은 짓이고 개 잡놈이나 하는 천박한 짓거리라고요. 그런 식으로 대단한 척 포장 좀 하지 마시죠. 구역질 나니까. 이년이 정신 나갔나. 내가 너한테 얼마나 퍼다 줬는데 네 시엠이 설득해서 결혼까지 허락해줬더니 은혜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게 제일 잘못한 거라고요. 누가 결혼 허락해달랬어요? 왜 결혼을 허락해서 제가 이런 꼬락서니를 보게 만들어요? 왜 잘 살고 있는 저를 이런 집구석에 끌어들였냐고요. 저보다 인생 더 사셨으면 아랫사람한테 어른다운 모습을 보여야지 이게 뭐예요, 추잡하게. 제 원망을 모욕으로 들은 시부가 제게 손찌검하려고 했는데요. 그 순간 뒤늦게 남편이 나타나 시부를 막아줬습니다. 남편 꼴이 딱 그렇게 갑자기 제 편을 들어주면 자기가 무슨 정의 사도라도 되는 줄 아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와서 제 편에 서서 도움이랑 자기 아빠를 배척하는 남편을 보고도 기가 찼습니다.
시모가 수술실을 나오고 병실로 옮겨졌을 땐 이미 상황이 걷잡을 수 없게 커져 있었어요.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던 시모가 상황을 모르고 지나칠 수 없게 제가 병실의 도우미를 붙잡고 있었고, 도우미 때문에 벗어날 수 없던 시부는 저를 죽일 듯이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어난 시모에게 모든 사실을 밝혔어요. 정신을 차리기도 버거웠을 텐데 거기다 대고 저는 더한 정신적 충격을 드릴 수밖에 없었죠. 아직 입을 떼지 못한 시모는 용케도 알아듣긴 했는지 충격을 먹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이 아버님이 해준 목걸이 아끼느라 몸살이고 있을 때 아버님은 이미 다른 걸 아끼고 계셨더라고요. 어머님이 각오했어야 한다는 부정행위 직접 겪으니까 어떠세요? 이런 상황에 굳이 알리는 제가 원망스러우세요? 어머님 이렇게 만든 것도 제가 볼 땐 저 사람들 짓 같거든요. 시모는 한동안 더 말을 잃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였더라고요. 시부랑 남편이 막 변명을 한다고 시끄럽게 병실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시모가 갑자기 휴대폰을 찾더니 출장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변호사까지 부른 상황에서 더는 시부랑 도우미가 도망치는 건 무용지물이었어요. 시모는 자신의 교통사고 경위까지 알아보기 위해 개인 변호사에게 부탁을 할 생각이더군요. 도착한 출장 변호사를 보고 저는 그만 저대로 따로 소송을 하기 위해 자리를 뜨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모가 제 손을 붙잡으면서 그제야 입술을 뗐는데요. 너도 소송할 거면 이분한테 맡기거라. 제대로 뽕 뽑게 해줄 거다. 그리고 그동안 널 오해해서 미안하구나. 내가 그동안 너한테 빚진 상처들이 꽤 많을 텐데 지금 당장 용서해달라는 거 아니야. 그냥 조금이나마 내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서 그러는 거니 내 변호사 도움 받거라. 갑자기 시모가 베푸는 인정에 무슨 속셈인가 싶었지만 시모가 제게 그동안 되지도 않는 억측 부려서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사과하길래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개인 변호사를 정말로 붙여주었고 변호사 선임비까지 자기가 다 부담하겠다고 했어요. 이제 와서 그런다고 제 마음속 상처가 아물지 않는다고 했더니 시모가 다 안다면서 용서를 바라는 게 아니니 구차하게 빌 기회는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결국 시모의 뜻을 받아 어려운 형편의 비싼 변호사를 무상으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법적 절차에 남편이랑 시부가 시모한테 뒤늦게 사정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알고 보니 시부랑 남편이 사치 부릴 수 있었던 것도 전부 시모의 재력 때문이었더라고요. 넉넉한 집안이었던 것도 온전히 시모의 형편이었지 남편이랑 시부는 평범한 경제력의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시부가 불륜녀를 꿰어낸 것처럼 시모도 그만 시부의 뱀 같은 유혹에 넘어가 버린 피해자였던 거예요. 시모가 시부를 만나기 전 남편이랑 사별을 했는데 그 전 남편의 친구가 시부라고 했어요. 정말 부정하게도 시모가 사별을 하자마자 시부가 시모를 눈독 들여서 마음을 다 내줄 것처럼 위로하고 잘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부는 어떻게 보면 불륜이 상습인 셈인 거였어요. 그리고 제 남편 말인데요. 시모가 아무리 시부의 자식을 제 자식으로 품으려고 해도 남편은 시모에게 반감만 있었다고 했어요. 남편이 시모의 돈을 전부 시부가 해주는 걸로 합리화하면서 자기는 자식으로서 아빠한테 받을 거 다 받고 자랐을 뿐이라고만 생각했다네요. 참 복잡한 가정사였는데 저는 이걸 그 병실에서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결혼 생활 2년 동안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으나 실은 굳이 제가 따로 궁금해하지도 않았던 부분이었어요. 어쨌든 시부랑 남편 그리고 그 둘의 상간녀까지 저와 시모에게 나란히 소송당했고 그들은 본 위자료의 2배나 되는 커다란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모를 차로 들이받은 범인은 정말로 우연이 아닌 만들어진 계획이었더라고요. 무섭게도 상간녀가 시부 옆자리를 차고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을 사들여 청부를 했던 일이었다는 것까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아마 상간녀는 그 집안의 돈줄이 시모라는 점까지는 몰랐던 것 같네요.
그렇게 거액의 위자료를 손에 얻고 이혼을 하게 된 저는 당황스럽게도 시모 덕을 본 덕분에 동생과 좋은 아파트 하나는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이랑 시부는 당연히 저한테 인간 이하 수준의 사람이었는데 실은 시모도 제게 별반 다를 게 없는 존재였거든요. 근데 시모 덕분에 위자료를 진짜 제대로 뽕 뽑아서 받은 셈이었기에 한편으론 고맙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시모를 용서할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감사 인사는 없이 그동안 제가 받은 상처에 대한 빚이라 생각하고 그 집안에서 얌전히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처리를 끝내고 제가 신혼집을 떠나게 되었을 때 시모한테서 따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뜬금없이 밥이라도 먹고 가라고 하길래 마지막으로 시댁을 방문했었거든요. 거기서 저는 본래 제게 천사였던 시모가 다시 나타난 줄 알았습니다. 시모는 상다리가 부러질 듯 식사를 차려서 저를 귀한 대접해줬고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제게 사과를 했습니다. 어른이 고개를 숙이길래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내가 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사람한테 그런 지저분한 짓은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열심히 사는 애 괜히 끌어들여서 못난 꼴을 보여버렸네. 나만 당하고 말면 될 일을 너까지 고생시켰어. 미안하다. 어머님께서 먼저 사과해 주시니 마음은 풀리지만 솔직히 바로 용서하겠단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그래도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머님 덕분에 그 쓰레기 같은 인간들 더 시원하게 깔아뭉갠 것 같아서 그건 감사드려요. 내가 너한테 저지른 횡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지. 네가 평생 나 용서 안 한다고 해도 나는 평생 너한테 미안한 마음 안고 살 것 같아. 그러니까 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손 내밀어 줬으면 좋겠어. 시임이었던 사람인 게 불편하면 우리 막내 학부모라고 생각해도 좋고. 시모는 원래 제게 나빴던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과거에 제게 무척 친절했던 학부모였단 생각이 들자 저도 마음이 더 풀리더라고요. 심지어 시모가 저한테 자신이 받은 위자료의 일부까지 떼어주려고 했어요. 당연히 처음엔 완강하게 만류했지만 시모가 남한테 몹쓸 죄 짓고 편하게 발 뻗고 못 잔다면서 자기 마음 조금이라도 편하자고 돈으로라도 주는 거니 받으라 하길래 그 뇌물까지 받고 말았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비록 며느리로서는 끝이 난 사람이지만 도련님 홈스쿨은 끝까지 도맡아 주기로 했어요. 시모가 그렇게 바랬던 무상으로 제가 선뜻 먼저 제안을 했죠. 사실상 시모가 떼어준 위로금이 많아서 월급을 선불로 다 당겨받은 셈이나 다름없었거든요. 여기서 월급까지 받는 건 저야말로 두 발 뻗고 못 잘지도 모를 일이었죠. 저 또한 어르신한테 손찌검하고 폐륜적인 발언을 많이 발설했으니까요. 맞다. 이건 도련님이랑 수업을 하다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도련님은 제 남편은 물론 시부의 불륜까지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랑 시부가 번갈아 가면서 시모 외출했을 때를 틈타 도움이랑 애정행각하는 걸 봤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말을 못했던 건 표면적으론 자신이 아직 미성년자기 때문에 가정을 파탄내고 홀로 서게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고 실상은 시모 또한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기에 차마 자신의 엄마를 위해서 나설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시모가 알고 있었던 게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도련님이 당황스러운 사실을 하나 알려주었는데요. 제가 그 집에 선생으로 들어가기 전부터 재활 도우미가 시댁을 들락날락하고 있었던 건 알고 있던 사실이래요. 그런데 재활 도우미가 자기한테 집안 여건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묻더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뭐 집에 목돈은 얼마나 있냐? 주로 누가 경제권을 가지고 있냐? 누구 힘으로 이 집안이 굴러가는 거냐 등등. 도련님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살살 구슬려서 도우미가 어린애 입을 통해 시댁을 사전조사하려고 했답니다. 거기서 도련님은 머리를 한 번 더 굴렸대요. 자기 기준에서 시부랑 남편이 자기 집에 빈대처럼 들러붙어 마음대로 자기 엄마 재력을 쥐고 누리는 게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해요.
미성년자가 힘이 없어서 그렇지 힘만 생기면 시부랑 남편을 당장 떼어놓을 생각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획에 도우미를 이용하기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우미에게 이 집안의 실세는 시부랑 남편이라고 엉터리로 알려주곤 도우미가 시부랑 남편에게 알랑방귀 끼도록 손수 도왔대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등장을 했고 남편이 제게 빠져 한눈 파는 바람에 도련님 계획에 순간 차질이 생겨 이 길을 빙빙 둘러오게 된 거라고 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도련님이 지난 수업 때 제게 쪽팔리네 어쩌네 하면서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던 것이 이해되더라고요. 도련님은 뒤늦게나마 제게 이런 사정을 미리 언질해주지 못해 이런 더러운 꼴에 섞여들게 한 것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네요. 도련님이 미리 언질을 줬다면 제가 이 집에 시집을 가는 일은 없었겠네 라는 생각이 순간 들긴 했어요. 하지만 뼈를 깎는 고통을 느꼈기 때문에 제 손에 부가 쥐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고 제게 일어날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보낸 시간마저도 다 제 삶의 미천이 아니겠습니까? 1년이 지난 현재, 더 이상은 그들을 원망하고 있지 않아요. 원망이 남았을 만큼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지 않거든요. 도련님은 대학을 입학했고 제게 한 번씩 안부 인사가 오긴 하지만 시모랑은 따로 연락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 남편도 빚더미 갚아줄 사람이 없어서 한 번씩 제가 아닌 제 여동생한테 연락을 해 저를 좀 만나게 해달라 부탁하기도 했는데요. 이 자식은 빚이 있는 와중에도 번호를 바꿔서 연락할 정신이 박혀있나 보더라고요. 그냥 여동생한테 대꾸 말고 바로 차단하라 시켰어요. 그러니 이제는 전 남편 흔적도 점점 없어지더군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정말 진부한 말이란 걸 알면서도 맞는 건 맞는 거더라고요. 그 집안 사람들이 저랑 지독하게도 엮여있던 사람들이 맞나 싶을 만큼 현재는 제게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는 남이 되어버렸잖아요. 그 인간들 때문에 오물범벅이 될 뻔했던 제 인생도 그들만 없어졌을 뿐인데 진흙 속의 연꽃처럼 참 예쁜 일상이 드러났습니다. 이젠 가진 돈으로 좀 더 알차게 살면서 남은 진흙마저 털어내려고 해요. 앞으로 제 인생에 얼마나 많은 흙길이 펼쳐질지 모르겠으나 시간이 약이라는 뻔한 위로를 기억하면서 험한 인생 잘 살아가 보도록 하려고요. 모두들 각자의 속도에 맞게 인생길 걸어 나가면서 예쁜 연꽃으로 마무리되는 삶을 살기를 간곡히 바랄게요. 그럼 지금까지 이혼녀의 속사정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셔요.